아, 됐다. 보자. 원자 번호야. 원자 번호랑 똑같은 게 뭐라 그랬어, 얘들아? 그 원소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랑 똑같고, 이 양성자 수랑 같은 게 뭐랑 똑같다 그랬어? 전자의 수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할 거야. 다음에 상단에 쓰는 건 뭐냐면 질량수라고 해서 원자의 질량을 차지하는 그 물질들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표현해 놓은 걸 얘기해. 그래서 보통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를 뭐 한 거야? 더한 거랑 똑같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의 상대적 질량을 비교해보자. 상대적 질량은 실제 질량을 B로 표현한 건데 일반적으로 양성자나 중성자는 전자에 비해서 한 1840배 정도 무겁거든요. 그럼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은 1840, 1840 대체적으로 요 정도 값을 띠고 있어.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을 차지하는 건 대부분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개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적 전하량을 비교할 건데 실질적으로 양성자 한 개나 전자 한 개의 실제 전하량은 1.6 안 보여?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을 나타내고 있는데 걔네들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상대적인 전하량인 플러스 1, 중성자 전하 띄지 않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것들이 원자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자 번호에 따라서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전자들이 이제 두 번째 전자들이 채워질 거야. 전자 배치를 할 거다 이 뜻이야. 근데 전자 배치를 할 때 항상 우리 앞에서 원자들은 바닥 상태가 있어. 그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바닥 상태라는 것은 갖고 있는 전자들을 가장 안정한 상태로 채운 상태를 얘기하거든. 일반적으로 원자 내부의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껍질이 있지. 이 전자 껍질은 뭐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했지? 세 글자. 불연속적으로 존재를 해. 그럼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즉 어떠한 특정한 에너지 값은 갖고 있지만 연속적으로 그 안의 값들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 얘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각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값이 작아.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원자 핵에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전자를 채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갔니? 근데 그 규칙이 있어. 일반적으로 첫 번째 껍질은 주양자수 2를 표현할 거야. 이해갔어? 근데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전자수가 몇 개냐면 2개가 되는 거야. 두 번째 껍질은 L껍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양자수 2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해갔어? 얘는 전자가 8개 들어갈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은 M껍질인데 주양자수가 3 이렇게 표현할 거야. 실제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18개가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배우는 지금의 전형 원소에서는 그냥 몇 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8개 들어간다고 생각할 거야. 아시겠어? 그 다음에 N, 주양자수 네 번째 껍질. 여기도 32개의 전자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몇 개라고 보면 돼? 8개라고 보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몇 가지 원소들을 가지고 전자 배치를 지금 해볼 겁니다. 보여, 소희야? 괜찮아? 그러면 몇 가지 원소를 가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수소는 1번이고요. 리튬은 3번이며 나트륨은 11번이고 칼륨은 19번입니다. 전자 배치 해볼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원자 핵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전자를 채울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야?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 리튬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네. 이렇게 되지. 그 다음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갔는데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채우지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세 번째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겠어?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지? 다음 칼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공통점이 있어. 수소를 제껴. 수소 제끼고 리튬, 나트륨, 칼륨을 보면
마지막 껍질,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다른데 마지막 껍질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개수가 다 어때? 동일해. 하나로. 이해갔어? 이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자과 전자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다 똑같은 거야. 되게 중요한 건데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체외곽에서 존재하는 전자수. 이걸 얘기해. 알겠습니까? 가장 마지막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껍질은 얘고 얘고 얘잖아. 그거에 존재하는 그 전자의 수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표현할 거거든. 근데 체외곽에서 존재만 하면 안 돼. 뭐가 하나 빠졌어? 어떤 단어를 꼭 써야 돼. 그치? 반응에 참여해야 돼. 우리는 모든 전자가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이해갔어? 되지? 그래서 체외곽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 체외곽에 존재하면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자과 전자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조건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되려고 그래? 마지막 껍질에. 8개. 첫 번째 주기를 빼고는 8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8개가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 있냐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을 밖에. 이해갔어? 그러면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야. 이해갔니? 그럼 얘네들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웠으니까 더 이상 전자가 들어올 필요 없죠. 다음에 얘는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됐으니까 들어올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얘네들도 없죠. 그러면 반응할 수 있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원자과 전자수 몇 개라고 표현해야 돼? 0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8개가 있다고 그래서 8개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8개는 원자과 전자수 0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최대한 몇 개까지 가능하겠어? 7개까지. 0, 1, 2, 3, 4, 5, 6, 7 이렇게 가능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헬륨의 체외곽 전자수는 2개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생님이 원자과 전자라고 안 했잖아. 체외곽 전자수라고 물어봤잖아. 헬륨은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헬륨의 원자과 전자수는 2개다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땐 틀리는 거야. 알겠어? 네온의 체외곽 전자수는 8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원자과 전자는 8개다 하면 틀리는 거야. 그거는. 알겠어?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 알겠습니까? 여기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해 주세요. 원소는 종류고요. 사과. 사과 알갱이 하나하나. 사과를 샀어? 몇 개 샀어? 10개 샀어. 그 한 개 한 개 한 개는 원자. 이제 주기율이라는 게 뭔가 볼게요. 주기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원소들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성질을 우리가 주기율이라고 그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 그러면 원소들마다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규칙성을 이제 관찰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왜 그런가를 이유를 밝힌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기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설명할 건데 제일 먼저 주기율이라는 걸 표현한 사람은 라부아즈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그때까지 발견된 원소들이 한 30개 정도 됐었어요. 30개? 30개 안 되나? 한 이렇게 뭐 20개 조금 넘거나 아무튼 30개를 넘지 않았는데 그 원소들을 이렇게 보더니 너는 1군.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광택이 나네? 광택이 나는 애들은 다 1군. 얘는 빨간색이네? 2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규칙으로 4가지로 나눠놨어요. 근데 얘는 주기율의 가치적인 가치성은 없죠. 왜냐면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규칙대로 나눴기 때문에
누군가에 봤을 때 그건 공통적 규칙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럼 주기율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은 세쌍 원소설을 주장해요. 그러면 세쌍 원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봤더니 화학적인 반응을 비슷하게 해야 돼. 우리가 화학이라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을 비슷하게 하는 원소들인 거야. X, Y, Z라는 원소가 있었는데 얘가 화학 반응을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서 산을 갖다 넣었더니 막 기체가 뽀글뽀글뽀글 나오는데 X도 나오고 Y도 나오고 Z도 나와 이런 거야. 근데 X는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데 Z는 천천히 나와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럼 어쨌든 기체가 발생하잖아. 이러한 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거야. 이해갔니? 그래서 그렇게 반응성이 비슷한 애들을 이렇게 구분지어 봤더니 3개씩 무리를 지을 수 있더래. 근데 그 3개씩 무리를 지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원자량이라는 것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진 질량. 아까 전에 질량수랑 같은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세요. 아까 질량수 했지? 그 무게 그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원소들이 있는데 X, Y, Z가 화학적 반응성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비슷해서 봤더니 얘의 원자량이 A였어. 얘의 원자량은 B였는데 있잖아. 얘의 원자량은 2분의 A 플러스 B야. 어떤 반응성이 규칙적으로 비슷한 아이들은 원자량이 규칙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그 평균값을 나타내는 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 규칙적으로 원자량의 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화학적 반응성이 비슷한 애들이 무리를 지어 존재하더라. 이거야. 이 사람이 밝혀낸 원소는 리나카, 나카루, 다음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요 정도? 해봤자 몇 개 안 되지. 이겼어요? 여기 하나 더 있나?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칼슘인가 들어간 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대표성을 띠게 할 수는 없죠. 이겼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누구냐면 듈렌즈라는 사람인데요. 듈렌즈는 16종의 원소에 적용을 시켜요. 근데 이 사람은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해요. 원자량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옥텟 규칙이 이 사람이 옥텟룰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옥텟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7개 하고 8번째마다 이렇게 반응성이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야. 원자량이 작은 것부터 7개까지 가고 1, 2, 3, 4, 5, 6, 7 가고 8번째에 여기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 왜 8번째마다 와요? 지금은 비활성 기체가 있기 때문에 9번째마다 오거든요. 근데 요때 당시에는 비활성 기체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왜? 너무나 작은 원소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대표성을 띌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다음부터 원소들은 계속해서 발견이 됐거든. 이 이후에 요 아저씨는 좀 중요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있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해요. 똑같아. 이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해서 63종, 이때까지 밝혀낸 원소가 63종이거든요. 63종의 원소에 적용을 시켜요. 적용은 시키지만 적용해서 벗어나는 원소들도 있었어. 있긴 있었어. 하지만 대부분 63종에 적용을 시켰는데 그런 거는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예외적인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얘랑 경향성이 너무 많이 벗어나는 애들.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원자량이 지금까지는 뭐 2씩 증가했는데 갑자기 5가 훅 증가했어. 그러면 중간인가? 그거와 이 원자량이 뭐 60이었는데 뭐 65인 애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앞에는 58, 56, 58, 60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65로 점핑을 딱 해버렸지. 그러면 한 62나 3대는 어떤 애가 있을 거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런 애들, 미발견 원소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놔요. 내가 발견은 못했지만 이렇게 빈칸으로 해놓고선 원자량이 얼마 정도 되는 애가 있을 거야. 난 발견하지 못했어. 근데 얘네들은 물리적 성질은 이렇고 화학적 성질은 이래 라고 예측을 싹 해놔. 물리화학적 성질을. 근데 나중에 발견했는데 진짜 맞아. 그렇게 해서 발견된 원소가 게르마늄. 그 다음에
실리콘, 그러니까 규소 이런 원소들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야. 근데 지금 자연계의 원소가 몇 개냐면요. 우리가 주기율상 원소는 110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약 100가지 정도는 자연계에서 산출됐고 10가지 정도는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성을 띠려면 그 안에 다 맞아야 되잖아. 근데 63종의 원소들은 맞는데 그 이후에 발견된 원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주기율표인데 얘를 폐기하게 됐어. 왜?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누구냐? 이제 모즐리의 현대적 주기율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 다 썼죠? 지워도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모즐리의 주기율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모즐리라는 사람은 어떤 걸 했느냐? 첫 번째, 모즐리라는 사람은 X선 회절 실험을 해요. X선 회절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들이 있잖아요. 원자에다 X선을 쏴주는 거예요. 뭐 방전, 기체일 때는 기체 상태로 놓고 X선을 쏴주기도 하고요. 고체일 때는 얇은 금속박으로 만들어서 쏴주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쐈는데 X선이 있잖아. 뭐가 있냐면 X선 전자기파잖아요. 그래서 원자 핵 같은 전자기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X선이 찍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튕겨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 핵과 딱 충돌을 했을 때 튕겨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회절이라고 하는데 이 회절되는 것들을 다 측정해. 측정을 해서 회절되는 정도가 원소들마다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해요. 그럼 왜 달랐을까? 원자 핵의 전하량이 달랐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원자 핵의 전하량이 그럼 왜 다를까? 원자마다 뭐가 달라서? 플러스의 개수가 달라서. 플러스가 뭐지? 원자 핵 들어있는 거? 양성자잖아.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구나. 이걸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X선 회전 실험을 통해서 원자 번호를 확인하게 돼요. 아까 원자 번호가 뭐라 그랬어? 양성자 수라고 했죠? 그렇게 명명을 해버린 거야. 항상 원자 번호라는 것이 있는데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자 번호를 확인한 후에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해서 어떤 화학적 규칙성인 주기율을 찾아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지우고 쓸 거야. 빨리 써. 뭘 달라고? 창문을 열어달라고? 야, 창문 좀 열어줘라. 야. 까지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스킵해버린다고 했어. 그럼 점프해서 그럼 몇 쪽으로 와야 될까? 13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14쪽, 15쪽, 16쪽, 17쪽, 아이씨. 18쪽까지 존재를 하게 돼. 됐습니까? 그러면 족은 뭘 의미하는 거냐?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는데 3쪽부터 12쪽은 스킵해라.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면 족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게 아닌데. 족이 의미하는 건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해. 이거야. 아까 원자과 전자수 뭐였어? 원자과 전자가 가장 마지막 껍질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했죠? 그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1주기 1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주기 1쪽은 수소거든요. 이렇게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한 거야. 그럼 수소는 전자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1주기에 원자과 전자 하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헬륨은 2번이죠. 1주기에 전자가 몇 개 차?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지.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8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0개. 그래서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 거야? 0개부터 시작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0이고 그럼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13쪽은 13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3개. 이렇게. 왜? 3에서 12는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킵 처리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수소 밑에 뭐 있었어? 리튬. 이렇게 있었지. 그 다음에 나트륨. 이렇게 있었지. 그 다음에 칼륨. 이렇게 있었죠. 이런 것들 얘기해. 이해갔어? 그럼 이런 애들은 다 리튬, 나트륨, 칼륨. 요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 얘네들은 갖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다 다르지. 그러면 뭐의 개수도 달라? 전자의 개수도 다르지. 근데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어? 원자과 전자 수가 다 몇 개야? 1개잖아. 이해갔어?
같은 족이라면 1족에서는 수소를 제외하면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게 나타나. 반응성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게 돼. 그러면 이 원자가 전자수 족이 뭐냐면 동족 원소들은 원소가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거야. 단 수소만 제외.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거야. 그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볼 수 있어? 원자가 전자수구나. 원자량 이런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전자수인데 그 전자수 중에서도 가장 체외각에 있는 원자가 전자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주기율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2주기 2족 원소 누구야? 베릴륨이지. 3주기 2족 마그네슘. 4주기 2족 칼슘. 이거야. 됐습니까? 얘네들은 마지막 껍질에 두 번째 껍질에 두 개, 세 번째 껍질에 두 개, 네 번째 껍질에 두 개지. 원자가 전자수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13조 뭐 있어? 붕소, 알루미늄. 그럼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공통적으로 몇 개? 세 개. 다음에 탄소, 규소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인, 황. 다음에 산소, 아니다 잘못했다. 질소, 인, 산소, 황 이렇게 되겠죠. 질소, 인은 15족 5개. 산소와 황은 마지막 껍질에 몇 개? 6개. 아시겠어? 그 다음 누구 있지? 플로로,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애들. 알겠어? 얘네들은 17족인 걸로 봐서 원자가 전자가 몇 개? 7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주기와 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기율표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야. 알겠어? 그걸 통해서 화학적 성질을 예측할 수가 있게 돼. 같은 족으로서 원자가 전자수가 같을 때 뭐가 똑같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제 수소를 제외하고 노란 걸만 하니까 불편하다. 수소를 제외하고 리튬부터 3족부터 12족, 붕소랑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단을 그려. 그럼 대부분의 원소, 어떤 원소? 왼쪽과 중앙을 나타내는 수소를 제외한 1족부터 2족, 3족부터 12족. 이런 애들, 왼쪽과 중앙에 있는 얘네들. 알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보통 어떤 원소라고 표현하느냐? 금속 원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어? 그럼 금속 원소의 특징은 뭐냐? 왼쪽과 중앙, 1족, 2족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야? 한 개 아니면 몇 개지? 두 개지. 3족부터 12족인 애들은 다 하나 아니면 두 개야. 걔네들은. 그래서 스킵 처리해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럼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 아니면 두 개래.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가 되는 게 가장 좋아? 0개. 즉 마지막 껍질에 몇 개가 안정하게 채워지는 게 제일 좋아. 8개가 채워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하나 아니면 두 개니까 하나 아니면 두 개를 버리겠어? 아니면 6개를 받아오겠어? 버려야 되겠지. 많이 받기보다는 버리는 게 편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을 만들려고 그래. 알겠습니까? 금속 이온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을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은 자유전자로 인하여 전기 전도성이 매우 큽니다. 전기를 잘 통할 수 있다 이거야. 알겠어?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기나 열 전도성이 큰 걸 우리가 금속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금속 원소야. 알겠어? 정신 차려. 산하고 만나면 무슨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수소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알겠어? 산하고 만나면 무슨 기체를 만든다고? 수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속 원소라고 한다면 여기 탄소부터 있지? 이렇게 탄소, 붕소탄소부터 이렇게 인 이런 식으로 계단을 그려 나가게 되면 보통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14족부터 18족까지의 대부분의 애들
알겠습니까? 요 아이들을 우리가 보통 비금속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비금속은 얘네들은 18개를 만들기 위해서 받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을 만들려고 하고요. 이온이 될 때.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기, 열, 전도성 없고요. 왜? 자유전자가 없거든요. 얘네들은 비금속성이 크고요. 산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애들도 있는데 모두 다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요 사이에 양쪽성 물질이라는 게 있긴 해요. 그렇지만 통합과학에서 양쪽성 물질까지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리. 빨리 써 들어간 거래. 학교 투서가 아니래. 교육청 투서로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거꾸로 들어간 거라는데? 뭐 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그러네? 그래서 선생님 알아? 뭘? 중학로가 난리 났어. 왜? 막 얘기를 해줘. 그래? 아니겠지 그랬더니 아니야 교육청 감사가 들어갔대 막 이러는 거야. 니네 수학여행은 갈 수 있니? 보자. 재밌대 근데 선배님 재밌긴 해. 재밌긴 한데 더러워. 이불이 색깔이 원래는 하였을 것 같은데 색깔이 애들 말로는 약간 누런색과 회색이 섞여 있는 듯한 저 이불을 내가 덮어도 될까? 이런 느낌이 난대. 그리고선 이렇게 베개에 색깔이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많대. 색깔이 이렇게. 그래서 갈 때 있잖아. 그 베개 하나 가져가고 이렇게 요렇게 덮는 담요 하나 가져가. 보자. 4번. 수소를 제외한 일조 원소 볼게 얘들아. 수소를 제외한 일조 원소 누구였었어? 아까 봐봐. 선생님이 누구누구 써줬었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까지 써줬지. 그 밑에 보면 세슘이라는 게 있고 프랑슘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얘네 밑에 거 몰라도 돼. 어쨌든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 거야. 근데 이러한 수소를 제외한 이러한 일족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래. 이런 알칼리 금속은 첫 번째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일단 반짝반짝 뭘 지니고 있어? 광택을 지니고 있어. 됐습니까? 왜냐하면 자유전자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다음에 얘네들은 무른 금속이야. 무슨 뜻이냐? 손가락으로 찍 누르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완전히 눌려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은 금속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이렇게 낮은 금속에 속해. 이해하셨습니까? 요런 아이들을 우리가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해. 요런 것들은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공통적인 물리적 성질이야.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럼 공통적인 화학적 성질들은 어떻게 지니고 있느냐?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공통적으로 몇 개야? 한 개지. 그래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을 만들어 무조건 반응을 할 때.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커. 반응성이 금속 중에서 가장 큰 금속을 찾아. 그럼 알칼리 금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응성이 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광택이 공기 중에 있다. 광택이 바로 사라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통에서 알칼리 금속이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딱 꺼내는 순간 광택이 없어져. 알겠어? 그럼 이렇게 바로 사라지는 건 공기 중에서 누구랑 만나서 산소와 반응을 너무나 잘해서 그렇다. 이 얘기야. 아시겠어? 그러면 알칼리 금속이 산소와 반응하면 M2O라고 하는 산화물을 만드는 거야. M에다가 나트륨 들어가면 돼. Na 플러스 2분의 1 O2가 Na2O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다음에 얘네들은 물과 반응을 하면 폭발적으로 수소기체를 만들어내. 기포가 뽀글뽀글 나와. 수소기체가 나오면서 그 수용액은 무조건
염기성이 돼. 꼭 기억해. 수용액은 염기성. 이해갔어?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아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내고 염기성을 만든다. 이거는 공통적인 화학적 성질에 해당하게 돼. 이해갔니? 이러한 반응성이 너무 커가지고 얘네들은 어디에 보관을 하느냐? 석유나 벤젠에 보관을 해. 알겠습니까? 다음에 17조 건소. 17조 건소 누구누구 있어? 아까 전에 써줬는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밑으로 갈수록 원자번호 커지는 거야. 얘네들은 첫 번째 공통적인 성질이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 즉 F2, Cl2, Br2, I2 이렇게 존재한다 이 얘기야. 이렇게 존재를 해서 독특한 색깔을 나타내는데 얘는 다망색 기체야. 얘는 황록색 기체. 브로민만 유일하게 액체거든요. 비금속 중에서 젓갈색 액체를 띠고 있어. 얘는 보라색 고체를 띠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7개여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을 띱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수소나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엄청 잘해. 비금속 중에 반응성이 제일 큰 애는 할로겐인 거야. 반응성에는 화학에서 두 가지가 있어. 원소들 중에서 금속이면 금속성이 크냐를 물어보는 거고 비금속이면 비금속성이 크냐를 물어보는데 금속성이 큰 원소들은 알칼리 금속, 비금속성이 제일 큰 원소들은 이 할로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 H2 플러스 F2가 반응하면 EHF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은 수용액에서 H 플러스 F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해서 얘네들은 산성을 나타낸다는 것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죠? 정리. 야, 이씨. 너 누가 놀고 있으래? 많이 풀어왔어? 응? 왜 대답 안 해, 너? 그렇게 많이 다니. 조금 있다가 하나 뭐 풀어볼 거거든? 선생님 저거 마무리하고 올 때까지만 되게 답지가 없던데. 선생님 채점해줄게 갔다 와서. 요거 하나만 더 풀고 있어봐. 뭐 질문해.